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만약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수령에 처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세상의 의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서 물밑에서 떠오른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들끓고 있는 무쇠솥 안의 물입니다. 어디로 튀어올라서 누구를 덮칠지 알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잠복한 모든 병폐가 이 솥 안에서 뒤엉켜서 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 학연과 지연 그리고 힐련 등 개인적 인연을 앞세운 끼리끼리 문화가 작동해서 한탕 해먹은 사건입니다. 그 끼리끼리는 단순히 편법을 쓴 게 아니라 적정 절차를 무시하고 검은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교묘하게 합법을 위장해 1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 노다지를 캤습니다. 그럴듯하게 공공환수라며 이익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어느 부동산 개발이나 따르는 공공재의 기부 체납일 뿐입니다. 그걸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포장한 것은 내놓고 하는 대국민 기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던 게 바로 재판 거래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나라 법조계에서 정말 뿌리 깊은 병폐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말이 정관예우이지 그 역시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닌 이들은 이 정관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대형 로펌에서는 엄청난 조건을 내걸고 모셔갔습니다. 그 정관들은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최고 비싼 수임료의 변호사도 우리 정관들이 받는 돈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도 대다수 법조인들이 믿었던 게 있습니다. 소문에 떠도는 재판 거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재판 거래는 뭔가 뒤로 대가를 받거나 약속을 받고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일부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순일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에서 한탕 해먹은 실행기구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입니다. 그 설계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는데 그 사장 직무대리는 유동규였고 그가 수익구조를 비롯한 모든 얼개를 짰습니다. 인허가를 비롯해 모든 장애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지고 걷어냈습니다. 그러니 민간업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땅 찍고 헤엄치는 구조입니다. 그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9월 14일 스스로 자신이 설계자임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한 설계는 공인과 민간 간의 이익배분 구조이겠죠. 그 설계도에 이 프로젝트의 행동대장 격으로 등장한 인물이 김만배입니다. 그는 성균관대 학맥과 법조기자로 검찰청 법원을 출입하면서 사원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이 등장합니다. 권순일이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그가 법조인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을 받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가 주도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일이 깨끗하다면 그는 화천대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1, 2심 재판 기록에 화천대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권순일은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도 있으며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화천대유에 얽힌 의혹을 몰랐다면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는 또 2017년 9월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이 추진됐던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당 부지개발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소송 최종심에도 참여했습니다.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2011년 새로운 성남이라는 회사로부터 신흥동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은 뒤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가 성남시가 반려하면서 사업이 무산돼서 벌어진 소송입니다. 당시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권순일은 누구보다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김용환이 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재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에 상고기각 사건이라는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이란 일반적으로 부장판사 나가기 전에 이 대법원에 가서 근무하는 아주 우수한 법관들이죠. 그 법관들이 쓴 검토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기각 사건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선관위로부터 받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차기 대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앞장을 쓴 사람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그는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서너 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권순일이 내세운 논리는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사실 공표자의 공표는 출판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블리시, 출판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기는 무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보는 TV 토론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는데도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TV 토론회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권순일이 말한 미국 판례를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는 몇십, 몇백 명이 모인 유세 현장에서 별것 아닌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사소한 과장을 했거나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직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재판 연구관들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권순일은 최근 전원합의체 논의 초기에 내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후에 다른 대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뿐일까요? 법조계에는 주심도 아닌 그가 소수 의견을 다른 대법관들에게 설득시킬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그가 퇴직 후에 문제의 화천대유에 엄청난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이 되었으니 어찌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 선비가 배나무 아래서 각건을 고쳐 쓴 게 아니라 이 선비가 복면을 한 채 도둑 패거리 속에 뛰어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장동 개발의 모든 것을 건 일당들이 이재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라 해도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증거를 하루빨리 확보하고 특검으로 가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권순일은 퇴직 후에 연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강의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았다는 걸 노력의 대가라고 강변하는 곽상도와 그 아들에게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라고 물어보길 바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예 이 국민의힘 발 법조 게이트라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는 걸 시인했으니 오징어 게임 설계자를 찾아야 한다. 그는 그 설계자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비선실세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위례와 대장동 등 같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만을 겨냥합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축소판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그래서 특정 무리가 위례에서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까지 역대급 일확천금으로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 이재명 재직 시절에 반복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제 묘한 뉴스들이 터졌습니다. 먼저 어제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화영 보좌관 출신의 화천대유 임원,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한 이한승이란 자가 이화영 킨덱스 사장이 17대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을 한 것이 27일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을 돕는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과 가까운 전직 의원입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고 이후에 경기도 평화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은 현재 화천대유 사내이사이자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언론은 이한성이 대장동 개발에 한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화영과 이한성 그리고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는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신문은 성남의 뜰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만 실소유주는 화천대유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말하자면 뒤에서 이익을 챙긴 또 다른 뒷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화동인 1호는 출자금 1억 465만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배당금 1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화영은 언론에 이한성은 오래전에 일했던 보좌관이라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5년이 됐다는군요. 경찰에 넘어온 금융정보분석원 FIU 자료에는 이한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한성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 관련자 17명에 대한 국정감사 정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그 명단에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이 천화동인 1호 이사로 선임된 것은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연관됐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이재명 캠프는 이한성의 캠프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가 재밌습니다. 화천대유 임원이 지난 8월 퇴사하면서 100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가 어제 28일 보도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장기간 일해온 전문가인 모 씨라는데 그는 전무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얘기는 해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전무가 하는 업무는 공사 시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성과급 퇴직금이 아니라 용역비로 받은 것이다. 현장에 필요한 돈이다. 동아일보 등 언론이 보도로는 일부 직원들은 재직 중에 이미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수령했습니다. 과연 대장동은 얼마나 큰 노다지였기에 이런 돈 잔치를 했을까요? 아니면 직원들 입을 전부 다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점점 사여갑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이재명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윤석열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했다며 2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본인이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 조국 사태 때와 똑같이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 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뒷말이 정말 섬뜩합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 카르텔이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 개 더 생길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 역시 대장동 게이트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선판이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흐르고 있다면서 2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루저가 돼서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목숨을 걸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 이전 투구판이 되어가고 있다. 그가 한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막판 유리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 한 미녀가 자신을 배신한 덕수를 껴안고 다리 밑으로 투신하는 장면은 흡사 어느 후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저는 솔직히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해서 이 장면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한 어느 후보는 누구일까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비리 관련 후보들은 국민들이 퇴출 좀 시키고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대선이 됐으면 한다. 참 안타깝다. 지켜보는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홍준표와 이재명도 지금 세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곽상도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 힘을 도둑의 힘, 국민의 짐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라면서 즉각 반박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본체는 그대로 두고 격까지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정치 수사의 전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사건이 격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시 이재명을 설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비리 구조를 설계한 사람도 이재명이다.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두고 그 일부 5억 원을 성과급이라고 했지만 정작 회사의 회계에는 잡히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27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단독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니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광모와 화천대유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거짓이거나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그 돈을 모두 성과급으로 했던 산재보상금으로 했던 회계 자료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곽상도의 아들은 수익이 가시화되고 지난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화천대유도 이를 인정했죠. 화천대유가 광모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2020년은 물론 최근 5년간의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50억 원 루머가 돌자 화천대유와 광모가 말을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는 경찰에 출석하며 50억에 대해 광모가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진실을 숨기는 것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죠. 조성은이 벤처기업을 상대로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앞서 조성은은 자신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해준 정보통신 벤처회사와 정책자금 200억 원을 유치할 테니 그 중에 7%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폭로되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조성은은 물론 국정원 얘기는 꺼낸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설마 정치에 뛰어든 목적이 이런 큰 돈벌이를 위해 인맥을 쌓으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세상을 너무 쉽게 본 것입니다. 자, 전혀 다른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6시경에 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했습니다. 합참은 28일 이같이 밝혔는데 발사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발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이겠죠. 올해로 6번째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남북 순회 회담을 미끼로
다시 화해의 손짓을 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인터넷판에서 이 도발을 뉴스로 다룬 매체는 딱 둘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미쳐갑니다. 지금까지 전현책이었습니다.